제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렸는데 지금은 좀 낫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는 강의는 정말 늘 새롭고도 또 부담스럽고, 강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강의를 마칠 때까지 맨날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나는 왜 관계가 어려울까 하는 주제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요. 이 상담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관계 문제로 오십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사회적 관계, 관계 문제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관계는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능 중에서 경계선에 속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상과 그러니까 전능의 중간 지능이 있는데 적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13.4%쯤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0명 중에 13명 정도 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도 해내고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관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가 왜 관계를 어려워하지? 이거를 모르다가 어떻게 탐색해 들어가다가 지능 검사를 해보고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과제보다도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지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누가 같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디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는 늘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또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할 텐데요. 하나는 주로 부부관계 포커스가 맞춰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원형이거든요.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애착 유형이 결국 가장 밀접한 관계인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관계는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였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착하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미숙한 착함, 또 성숙한 착함은 어떻게 다르고, 관계 맺을 때 어디에 관심을 더 두게 되는가, 그리고 미숙한 착함은 어떻게 본인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깨고, 성숙한 착함은 어떻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관계를 깨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텐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할 때 가장 저녁 예배 강의 이럴 때 가장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착 유형에 대해서 할 때는 본인의 애착 유형을 이제 아는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한 청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상대는 애착 유형이 뭔지, 여기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PPT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넘길 수 있죠? 이쪽으로 보고 하면 넘어가나요? 잠깐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애착 유형에 따른 관계 패턴. 여러분 부부관계 어려우시죠? 저도 결혼해서 지금 산 지가 34년 됐거든요. 제가 82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안 지는 42년이 됐잖아요. 근데 관계가 쉬운가? 그래도 관계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느낀 건 한 최근 몇 년간인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관계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제가 일에 집중하느라고 관계 에너지를 덜 써서 그런지, 남편이 뭔가 저를 좀 많이 배려했는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부관계, 애착 유형에 따른 관계 패턴,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미숙한 착함과 성숙한 착함은 어떻게 다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착함을 발휘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상대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건가, 이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돌아갔네요. 예.
자, 그러면 인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그 욕구는 자유, 친밀감, 유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한번 욕구의 우선순위를 마음속으로 매겨보세요. 나는 유능감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자유가 중요해. 그 다음 친밀감이야. 또는 나는 친밀감이 제일 중요해. 자유가 그 다음 중요하고 마지막이 유능감이야. 이렇게 우선순위 마음속으로 매기실 수 있죠. 예. 유능감이 제일 중요한 건 접니다. 예. 친밀감이 제일 중요한 건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부부간의 역동이 어떨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예, 남편은 늘 저하고 친밀감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고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놀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어떤 집은 또 이게 거꾸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밀감, 관계 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자유와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라면 그 관계 안에서 자유도 누릴 수 있고 친밀감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애착 유형에 따라서 어떤 애착 유형은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자기도 자유롭게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기도 하거든요. 뒤로 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193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75년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책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번역판으로 나왔고요. 얼마 전에 85년 종단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 하면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돈과 소유 이게 아니라 좋은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 연구에서 얻은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은 뭐냐면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더라. 그리고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더라. 그리고 친밀한 관계는 육체를 보호해서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보호해서 기억력도 보호해주고 궁극적으로 치매에도 영향을 주겠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관계에는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동영상이 좀 길긴 한데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플레이드 네. See what really keeps people happy and healthy. We did that.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Year after year, asking about their work, their home lives, their health. Almost all projects of this kind fall apart within a decade because too many people drop out of the study, or funding for the research dries up, or the researchers get distracted, or they die, and nobody moves the ball further down the field. But through a combination of luck and the persistence of several generations of researchers, this study has survived. About 60 of our original 724 men are still alive, still participating in the study, most of them in their 90s. And we are now beginning to study the more than 2,000 children of these men. And I'm the fourth director of the study. Since 1938, we've tracked the lives of two groups of men. The first group started in the study when they were sophomores at Harvard College. And the second group that we've followed was a group of boys from Boston's poorest neighborhoods. When they entered the study, all of these teenagers were interviewed, they were given medical exams. We went to their homes and we interviewed their parents. And then these teenagers grew up into adults who entered all walks of life. They became factory workers and lawyers and bricklayers and doctors, on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me developed alcoholism, a few developed schizophrenia. Some climbed the social ladder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very top, and some made that journey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We've learned 3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turns out to be toxic. People who are more isolated than they want to be from others find that they are less happy, their health declines earlier in midlife, their brain functioning declines sooner, and they live shorter lives than people who are not lonely. And the sad fact is that at any given time, more than 1 in 5 Americans will report that they're lonely. And we know that you can be lonely in a crowd and you can be lonely in a marriage.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Once we had followed our men all the way into their 80s, we wanted to look back at them at midlife and to see if we could predict who was going to grow into a happy, healthy octogenarian and who wasn't. And when we gathered together everything we knew about them at age 50, it was how satisfied they were in their relationships. The people who were the most satisfied in their relationships at age 50 were the healthiest at age 80. And good, close relationships seem to buffer us from some of the slings and arrows of getting old. And the third big lesson that we learn about relationships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It turns out that being in a securely attached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in your 80s is protective. That the people who ar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really feel they can count on the other person in times of need, those people's memories stay sharper longer. And the peopl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feel they really can't count on the other one, those are the people who experience earlier memory decline. And those good relationships, they don't have to be smooth all the time. Some of our octogenarian couples could bicker with each other day in and day out. But as long as they felt that they could really count on the other when the going got tough, those arguments didn't take a toll on their memories. So, this message that good, close relationships are good for our health and well-being, this is wisdom that's as old as the hills. Why is this so hard to get and so easy to ignore? Well, we're human. What we'd really like is a quick fix, something we can get that'll make our lives good and keep them that way. Relationships are messy. It's also lifelong. It never ends. The people in our 75-year study who were the happiest in retirement were the people who had actively worked to replace workmates with new playmates. Just like the millennials in that recent survey, many of our men, when they were starting out as young adults, really believed that fame and wealth and high achievement were what they needed to go after to have a good life. But over and over these 75 years, our study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관계 안에 있으려면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계가 힘드니까 관계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죠. 관계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가 이제 가장 힘들죠. 왜냐하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부 관계의 힘이라는 파트에서는 그 제임스 코언 박사라는 분이 좋은 부부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결혼한 여성들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실험은 혼자서 전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는 충격을 기다리는 동안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을 거예요. 세 번째는 충격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의 손을 잡고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았더니, 중간에 잠깐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순서로 시상하부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상하부가 활성화된다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 가장 스트레스가 낮았던 여성들은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데 남편의 손을 잡고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거란 얘기를 들은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실제로 준다는 거죠. 좋은 부부 관계는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들도 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엄마거든요. 그럼 우리는 모성은 과연 뭔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이 또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할로우가 실험을 하기 전에는 모성의 본질은 뭔가 그 우유를 주거나 먹는 걸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리 할로우는 그게 아니다, 모성의 본질은 다른 데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됐는데, 이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진 연구냐면, 해리 할로우가 인간의 유전 정보와 가장 일치하는 붉은 털 원숭이의 새끼 원숭이를 실험실에 집어넣는데, 어떤 세팅을 한 다음에 집어넣냐면, 철사로 된 어미가 있고 한쪽에는 헝겊으로 된 어미가 있어요. 근데 우유병은 철사로 된 어미에만 꽂혀 있어요. 근데 그 새끼 원숭이가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무서운 뭔가 공격자가 왔을 때는 어디로 달려가서 매달리는지, 이런 거를 짧게 본 연구거든요. 자,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맘마, 천천히 맘마, 그렇지?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탑해 주셔도 그렇게 돼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존 볼비는 이 할로우가 찾아갔던 그 천으로 된 원숭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secure base, 안전기지라고 표현해요. 존 볼비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그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인데요. 그래서 존 볼비는 이 안전기지라는 말을 어디서 따왔냐면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다치거나 힘들 때 찾아가서 뭔가 자기가 위로받고 먹고 쉬고 치료받고 하던 그 캠프가 있었대요. 그거를 secure base, 안전기지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그 안전기지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그 집에서 성장할 때는 주양육자, 부모, 엄마나 아빠이고 정서중심 치료에 의하면 결혼을 우리가 왜 하는가? 부모로부터는 독립했고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안전기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라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해리 할로우의 새끼 원숭이가 힘들 때 찾아가서 매달리고 사랑받고 위안을 얻고 이런 존재가 서로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중심 치료에서는 부부가 그 커플이 힘들어서 왔을 때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부부가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맺게 되는데 이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는 최초의 경험이 애착이더라는 거예요. 애착. 예. 그래서 애착의 정의는 뭐냐면 아이가 부모나 특별한 사회적 인물 같은 주양육자와 형성하는 굉장히 강렬한 정서적 유대거든요. 이모셔널 네트워크입니다. 정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애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에이스워드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발달심리학자가 애착 실험하는 세팅을 만들어서 4가지 유형의 애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회피애착, 혼란애착인데 자,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치시면 검사가 뜨죠. 검사가 뜨는데 제일 위에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라는 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를 탁 치시면 성인 애착 유형 질문지가 뜹니다. 혹시 돋보기를 안 갖고 오셨거나 해서 하실 수 없는 어르신께서는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떤 유형이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이게 몇 문항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딱 눌러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한 3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문항수가 많지 않아서.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를 딱 캡처해서 본인이 본인 카톡으로 딱 보내두세요. 마지막에 결과가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뭐 어떤 유형이에요? 이렇게 딱 뜬단 말이죠. 그거를 본인 카톡으로 보내두세요. 자, 너무 문항수가 많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안 하고 계셔도 뭐 강의를 듣는 데는 무방하고 집에 가서 또 해서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이게 짧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보내드릴까 하다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건 고민하지 마시고 탁탁탁탁 그때그때 따다다다다닥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막 이렇게.
자, 끝에 결과가 나오면 캡처해서 자기 카톡으로 좀 보내도 보세요. 자, 옆에 친구들 뭐 나왔는지 물어보기도 하죠. 맞아요.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게 유형 검사기 때문에 이 하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간이 검사죠. 그래서 이 강의 내용에 애착 유형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의 애착 유형을 알아야 훨씬 재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지. 이게 뭐 꼭 나한테 뭐 영원히 이대로 지속되고 뭐 계속 그러다 해보면 그때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참고사항이죠. 참고사항. 자, 이제 거의 끝나셨을까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자, 캡처해서 자기한테로 보내두셨죠? 예, 자, PPT 띄워주세요. 마지막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착 유형 4가지를 발견했는데 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부부 관계도 영향을 주고 연인 관계도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도 영향을 주더라는 나중에 성인 애착 연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온 애착 유형 중에서 안정 애착 나온 분들 있죠. 안정애착 나온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안정애착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안정애착은 어떨 때 형성되는가? 생애 초기에 부모가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정서적 자원이 풍부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안전기지도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과 인내심이 있고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더라. 또 다투는 중에도 파트너한테 방어적으로 행동 안 하고 상처도 주려고 하지 않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굉장히 능하고 감정을 자유롭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밀당을 안 하더라. 그리고 친밀감은 편안하게 여기고 경계심은 드러내지 않고 파트너가 잘못해도 굉장히 관대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파트너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감도 갖고 있더라. 이게 안정애착의 특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정 검사 안 해보신 분들도 나는 좀 그런 편인데 아니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런데 이러면 안정애착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불안애착. 자, 불안애착은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불안애착은 그 옆에 이렇게 쓰죠. 명칭이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서 그런데 자기 부정, 타인 긍정. 그게 불안애착이에요. I'm not okay, you are okay. 그러니까 이 불안애착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누구한테 의존하고 붙으려고 하겠죠. 예. 왜 불안애착이 형성되는가? 양육자의 굉장히 비일관적인 태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반응할 때, 엄마의 기분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엄마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바뀌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표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유기불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버려질까 봐 집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의존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한대요. 예. 그 다음에 또 타인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거절을 알리는 작은 신호에도 매우 민감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은 또 잘 안 하고. 그래서 이 불안형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안심과 사랑이에요. 안심과 사랑. 안전한 대상. 예, 그 사람이 의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가장 필요한 게 불안의 창. 어떤 게 불안 유형이라고요? 여러분 나온 결과 중에서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이 불안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회피형인데 회피형은 반대예요. I'm okay, you are not okay. I'm okay, you are not okay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유형 나온 분들은 회피 애착이에요. 이 회피 애착은 어떨 때 생겨나는가? 대체로 부모가 무심하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방치할 때. 예, 그래서 이때는 부모는 아이와의 신체적 접촉을 부담스러워하고 아이의 감정에는 잘 공감을 못하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너무 길어서 여기서 볼 수 없는데, 이 에인스워드의 그 애착 실험 영상을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다시 한 건데요. 12개월 된 여자아이가 엄마를 떨어져서 혼자 낯선 방에 있는데도 엄마를 찾지 않아요. 혼자서 잘 놀거든요. 근데 걔 상피세포를 채취해서 입 안에 있는 그 상피세포에 있는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 최대치가 나와요. 그걸 발달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렇게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부모에게 얘기해도 부모는 내 고통을 처리해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낯선 방에 혼자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코티졸은 최대치로 분비된다. 그래서 회피형은 어떻게 했어요? 도움을 요청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 누구한테 의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사인 중에 하나인데, 이 회피형들은 그렇게 못하고 회피형들은 자기가 다 해결해요. 그래서 회피형들의 가장 특징은 혼자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남편 아내들 중에서 이 회피형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불안형 아내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형 아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 연애할 때하고 사람이 달라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엄청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야, 남편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랬더니 말도 못해요, 그 공 들이는 거.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도 29살짜리 그 아들이 있는데 연애하는데 롱디거든요. 부산에 자매가 있어요. KTX 타고 맨날 가요. 예, 주말마다 거기 가거든요. 근데 이 회피 애착은 혼자가 가장 편하고 연결되는 걸 불편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어야 편안해요. 그러니까 친밀감의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이 회피형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회피형들은 같이 지내자 어쩌자 하고 그 정서적인 요구가 높은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나치게 의존적이다. 혼자 못 지내고 왜 그렇게 늘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굉장히 의존 욕구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도 사랑받고 돌봄받고 위로받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는 있죠. 예. 그리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란 애착은요, 여러분 그 애착 중에서 공포 회피형 뭐 이렇게 나온, 예,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부정, 타인 부정으로 나온 게 혼란형 애착이거든요. 이 혼란형 애착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은 어떨 때는 불안형이 활성화되면 누구한테 강렬하게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회피형이 활성화되면 혼자서 정서적 거리를 두고 뚝 떨어지고 싶어하고,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하겠죠, 그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하겠죠. 불안정하고, 이거는 단지 방치 정도가 아니라 불안형은 어떨 때 생겨난다고요? 부모가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땐 돌보고 어떤 땐 안 돌보고 했을 때 불안형이 생겨난다면, 회피형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방치하고 돌보지 않고 그냥 좀 내버려뒀을 때,
근데 혼란형은 어떨 때 생겨난다고 돼 있냐면 거기다 더해서 신체적인 혹은 정서적인 혹은 성적인 학대 수준의 어떤 자극이 있었을 때 이 혼란형 애착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혼란형 애착이 형성한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죠. 왜? 사람을 잘 믿지 못하죠. 그냥 회피형이나 불안형보다도 더 믿지 못하죠. 그리고 타인에게 의지해서 뭔가 존재감을 갖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컨셉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썩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관계 욕구는 있지만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회피형처럼 아예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지도 못하는, 이게 혼란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네 가지 애착이 있죠. 이 애착 유형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애를 할 때 어떤 유형이 어떤 유형을 만나는지가 결정되고, 지금 결혼 안 하시고 연애를 할 예정이거나 미성년이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 유형을 알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저쪽에 학생들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유형이 어떻든가에 상관없이 어떤 형을 찾아서 데이트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누가 말해보세요. 안정형. 맞아요. 안정형을 찾아서 내가 데이트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안정형이 아니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 그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서 조율이거든요. 애착은 강렬한 정서적 유대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굉장히 세밀하고도 아주 그 섬세하고도 아주 그 사랑에 찬 정서 조율 경험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는데, 이 심리학에서 이 무표정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 짧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Babies this young are extremely responsive to the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that they get from the world around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studying 30, 40 years ago, when people didn't think that infants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experiment, what the mother did was she sits down and she's playing with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I need my good girl. Oh.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Yeah.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And then we ask the mother to not respond to the baby.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where she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Okay. I'm here. And what are you doing? Oh, yes. Oh, what a big girl. It's a little lik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good is 여기까지 that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표정 실험인데요. 요 정서 조율이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포착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주 양육자와 수천 번의 저런 반응을 통해서 만 3년을 지내죠. 그러면서 만 3년 동안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회피애착, 혼란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화되기 이전, 우리가 언어를 자유롭게 되기 이전의 정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 표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그게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관계, 연애 관계에서 그냥 내 몸에서 체화돼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럼 PPT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형과 안정형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조합이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도 존중하겠죠. 서로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귀면 연애도 길게 하겠죠.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안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안정형, 안정형이 만나면. 그래서 초기 애착 실험에서 미국에서는 이 안정형의 비율이 한 50%는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정형의 비율이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산업화가 되면서. 근데 안정형하고 회피형이 만날 수도 있죠. 회피형은 어떤 조합이라고요?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들, 혼자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정서적으로 친밀한 게 오히려 불편한 이런 조합도 있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형이 회피형한테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회피형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회피형이 정서적으로 좀 거리를 두더라도 안정형이 그거를 거절감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반복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도 먼저 읽어주고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주면 회피형이 뭔가 그 방어적인 태세를 풀고 안정형 파트너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이나 이런 데서 보실 때 이 회피형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떤 정서적 거리 내로 안 들어오거나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계속 연락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런 분들 거의 이 회피형일 가능성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안정형하고 불안형이 만날 수도 있겠죠. 불안형은 어떤 형이라고요? I'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별론데 당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더 다가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어하고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이게 불안형이죠. 예,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안정형이 그 불안형한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고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고 내가 이 관계를 당신과 사귀는 한 떠나지 않고 당신을 거절하지 않을 거다. 이 사인을 지속적으로 줘서 이 불안형의 그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부부 상담 오셔가지고 우리 남편은 또는 우리 아내는 별일도 아닌 걸로 싸웠는데 이혼하세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상대가 불안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형들이 가장 강한 게 유기불안,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버려짐의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버려지기 전에 버리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불편한데 이게 이혼할 만한 일이 전혀 아닌데 상대가 혹시 그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을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어떤 뜻이에요? 나는 갈등이 있어도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안정형과 불안형의 조합 한번 보세요. 부모 세대 불안형 아내, 안정형 남편의 조합은 안정형의 조합만큼 결혼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네 번째, 안정형하고 혼란형의 조합. 이 조합은 어떤 조합이겠어요? 이 안정형하고 혼란형은 어떤 형이라고요? 불안형하고 회피형이 합쳐진 조합. 그러니까 안정형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혼란형은 어떨 때는 불안형이 활성화되고 어떨 때는 회피가 활성화되면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걸 내가 안정형이면 딱 버티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불안을 좀 캄다운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 안정형이 불안형을 만나거나 안정형이 회피형을 만나거나 안정형이 혼란형을 만났을 땐 그게 가능한데, 자, 안정형이 안정형을 만나면 좀 더 안정적이죠.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안 만나고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회피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회피형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보면 거의 혼란형 불안형이거나 회피형 불안형이거나 안정형 불안형이거나 안정형 회피형은 있는데 회피형의 부부 조합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은 너무 독립적이고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연애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애하기가 쉽지 않고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 다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둘이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 채워지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게 이 회피형의 조합이라는 거 여러분 짐작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남편이 안 왔을 때, 지금 아내가 안 왔을 때 내 아내가 아마 이런 형일 것 같아, 집에 가서 시켜보면 이런 형일 것 같아, 이런 짐작이 되시면 자,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안정형이고 남편도 안정형이고 나도 안정형이라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안정형이 아니고 남편도 안정형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조금 전에 봤던 해리 할로우의 실험에서 나왔던 그 천으로 된 엄마처럼 서로에게 안정형이 되는 경험이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안정형이 되는요.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안정형처럼 될 수 있나? 내가 지금 비록 혼란형이고 불안형이고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안정형의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죠? 자, 저희 남편은 안정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피형이었어요. 회피. 저는 혼자서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고난이도 가장 혼자서 밥 먹기 힘든 식당이 뭐예요? 고기 구워 먹는 거잖아요. 저 그건 안 해봤는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다음 고난이도가 뭐예요? 뷔페에 혼자 가는 거죠. 저 뷔페 혼자 갈 수 있어요. 네. 애슐리 혼자 간 적 있어요. 오전에 애슐리 혼자 가서 책 읽고 뭐 커피 마시고 하면서 아무 불편 없이 혼자서 아주 잘 지내는 회피형의 아내, 그 다음에 안정형의 남편이 저희의 조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하버드대 장기종단 연구에서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그러면 그 부부 관계 중에서 제일 의미 있는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죠.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상담실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 부부가 회피형 불안형이어서 아내는 쫓아오고 남편은 도망갔구나. 우리 남편이 혼란형이고 나는 회피형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알면 서로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고, 그러면 부부의 사랑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혼란형과 혼란형의 조합 골치 아프겠죠, 그죠? 왜요? 혼란형은 회피형과 불안형의 조합이니까 회피형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서적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불안형이 활성화돼서 막 밀착해서 붙을 수도 있고, 근데 두 사람이 언제 회피형이 활성화될지 언제 불안형이 활성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조합이 혼란형과 혼란형인데 저희 교회 어느 젊은 부부 중에 이 조합이 있었어요. 부부 목장할 때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부부가 양쪽 다 이 성인애착 요인 검사가 혼란형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니까 지금 이 부부가 너무 잘 지내요. 예.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마치 안정형처럼 잘 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회피형과 혼란형의 조합, 이것도 만만찮죠. 정서적 거리를 두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회피형, I'm okay, you are not okay죠. 밀어내죠, 사람을. 혼란형은 어떻다고요? 불안형이 활성화됐다가 회피형이 활성화됐다가를 반복하는 혼란형이 만나면, 혼란형의 회피가 발동되면 두 사람은 뚝 떨어져서 외롭게 지낼 거고, 혼란형의 불안형이 활성화되면 도망가는 회피형을 쫓아서 계속 밀착해서 붙겠죠. 회피형은 어쩔 줄 모르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조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가장 많은 조합이 이 조합이에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은 조합이에요. 불안형 아내와 회피형 남편. 그러면 아내는 늘 외롭대요. 남편은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좀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도저히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 아내는 불안형의 아내는 어떻게 버려짐에 대한 불안이 있다. 근데 회피형은 어떻게 정서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편안함을 느끼더라. 그래서 연애할 때는 서로 자석처럼 끌릴 수가 있는데 왜 끌릴 수가 있냐면 불안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형이 굉장히 강렬한 정서 경험을 사랑이라고 인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안형은 어떤 양육자한테 길러진다고요? 어떨 때는 잘 해주고 어떨 때는 잘 돌봐주지 않는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양육자한테서 길러지기 때문에 이 불안형은 항의 행동을 하거든요. 항의 행동이 뭘까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더 크게 울고 더 큰 소리로 말하고 더 아프다고 하고 이런 항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피형이 마지못해서 이제 그 사랑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이 감정을 불안형은 사랑이라고 인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 끌릴 수 있지만 결혼하면 회피형이 안정형이 되지 않으면 쫓고 쫓기는 악순환. 불안형은 쫓아가고 회피형은 도망가는. 그래서 회피형이 남편이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불안형은 막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불을 지피고 남자가 그 앞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어떤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게 불안형과 회피형의 조합이죠. 자, 그다음 혼란형과 불안형의 조합도 있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죠. 혼란형은 회피형과 불안형이 같이 있는 건데 불안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형이 계속 혼란형을 향해서 밀착하고 의존하고 따라붙고 정서적으로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고 사랑받겠다고 하고 근데 혼란형은 어떨 때는 불안형이 활성화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 회피형이 활성화되면 그 정서적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미성년인 여러분도 지금 그 듣고 계시는 결혼하신 분들도 요 어떤 조합 안에 있죠. 미성년인 분들이야 뭐 지금 데이트 상대가 없겠지만 청년들은 자기 애인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직 결혼 상대가 없다면 안정형을 찾는 게 가장 행운이죠. 근데 우리는 결혼을 한 지금은 어떻게? 안정형 배우자가 내 스스로 되는 게 관건이에요.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한테 이거 시켜봐야 되니까 제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해보면 저는 안정형 나오거든요. 제가 안정형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저희 남편이 안정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시큐어 베이스, 안전한 사람이었고 안정감을 줬고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내려가고 하면서 생긴 획득된 안정형이에요. 획득된 안정형.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애착 유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부모와의 관계, 유전적 소인, 성인이 되어서 연애 경험과 같은 뭔가가 합쳐져 있는 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70에서 75%는 인생의 여러 지점에서 거의 같은 애착 유형을 갖고 있다. 전 지속적으로 회피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근데 나머지 20에서 25%는 변한다. 근데 이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하는가? 연애 경험 또는 결혼을 통해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치료 이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끌리는가? 어떤 사람이 끌리냐면 내 어린 시절에 결핍된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상대방한테 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결혼 관계에서 이 친밀감이 잘 채워지면 나의 정서적 결핍, 나의 애착 유형이 건강하게 변하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인데 이렇게 되려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가 좋아야 애착 유형이 변할 만큼 친밀할 수 있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데 사이가 나쁘면 이게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하버드 종단 연구에서도 뭐라고 해요? 80대 부부가 매일 싸우더라도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들은 기억력이 훨씬 덜 감퇴하고 훨씬 정서적으로도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더라. 그래서 50세 결혼 만족, 50대 결혼 그 관계 만족도가 80대 건강을 예측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다면 이 결혼 관계보다도 더 가꿔야 될 관계는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지금 연세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은 거고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의 인생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지금까지 제가 해리 할로우 실험에서 얘기해왔던 것처럼 시큐어 베이스, 안전기지예요. 안전기지. 우리는 왜 결혼하는가? 정서중심 치료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안전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재적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돼주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욕해도 나를 욕하지 않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하고 이 관계는 못 얻으면 우리는 어디에 처하나요? 젊은 부부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부부들 결혼한 지 한 10년 이내 되는 부부들 보면 아이 키운다고 진짜 애쓰거든요. 양쪽에서 다 직장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거 번갈아서 데려오고 씻기고 케어하고 또 보내고 또 직장 가야 되고 이러면서 지내는데 부부간에 친밀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송하지만 두 분은 부부라기보다는 양육 공동체인 것 같아요. 양육 파트너. 양육 파트너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느 내담자가 쓴 표현이에요. 양육 파트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내는 한 두 분은 너무 불행해요. 결혼의 유익은 없고 결혼의 대가만 있죠. 실제로 와서 아내들이 얘기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았겠다. 자유롭기라도 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혼은 했고 아이는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의 안전기지가 되고 친밀감을 회복해서 양육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관계 안에서 기쁨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그게 우리가 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선택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의존의 역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애정에 굶주리게 되고 오히려 애정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다른 곳에 집중도 더 잘한대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부모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집중도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이 의존의 역설은 어떤 현상에 대한 명칭이냐면 서로도 효과적으로 의존할수록 더 독립적이고 더 거리낌 없는 사이가 돼서 각자의 일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현상. 그거를 의존의 역설. 의존을 하면 뭔가 둘이 의존해서 붙어 있는다고 뭔가를 못할 것 같지만 서로 잘 의존하고 있으면 그 의존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각자의 일에 더 잘 집중하더라.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리시기를 원하는 영상은 뭐냐면 해리 할로우의 천으로 된 엄마예요. 자, 할로우는 우울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가 별로였대요. 그랬는데 할로우가 그 당시에는 미국의 윤리적인 그 법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실험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냐면 천으로 된 원숭이에다가 바늘을 꽂아뒀다고 해요. 근데 거미 인형이 막 들어오니까 그 천으로 된 원숭이, 그 새끼 원숭이가 천으로 된 그 어미한테 막 매달리잖아요. 바늘을 꽂아두니까 어땠겠어요? 매달리니까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천으로 된 원숭이를 껴안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누리는 포유류가 갖고 있는 접촉에서 오는 위로, 위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럼 파트너, 내 배우자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 건가? 이 안전기지 돼야 돼. 시큐어 베이스. 그 붉은 털 원숭이의 천어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내 배우자가 힘들 때. 근데 뭐 부부싸움하고 하다 보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서로 상처 주고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욕구가 종류가 아니라 위계, 층이 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안전의 욕구를 느끼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애정 및 소속의 욕구를 느끼고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자존의 욕구를 느끼는데 이 안전의 욕구에 들어있는 두 가지 안전의 욕구는 물리적 안전과 정서적 안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게 채워져야 돼요. 집에서. 집은 물리적으로도 안전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안전한. 근데 상담실에 온 모든 커플의 남편들은 아내를 무서워해요. 아무리 키가 큰 남편도 아내를 무서워해요. 남편이 키가 180이에요. 아내가 뭐 저만해요. 155.
근데 아내를 무서워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전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거기 집단을 나갔는데 거기 온 젊은 남편들도 아내를 다 무서워해요.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무서워해 그랬더니 너 같으면 안 무섭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폭발적인 분노가 있으셨는데 제가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고 남편 아이 어릴 때 싸우면 남편이 아이를 뒷방으로 데리고 가면 저 화내는 거 보지 말라고 데리고 가면 아이가 아빠 난 엄마가 저렇게 하면 벌벌 떨려 이랬대요. 그 옆에서 우리 남편이 동훈아 아빠도 떨려 이렇게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폭발적인 분노를 조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 집은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서적으로 안전한 집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은 아마 제가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릴까 봐 말을 가려서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다면 우리 집은 2단계 욕구가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2단계 욕구가 안 채워지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3단계 욕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위험한 사람하고 친할 수 없죠. 아이들은 더구나 엄마가 늘 화를 낼지 안 낼지에 관심이 있죠. 남편도 그렇죠. 그러면 친밀감의 욕구가 애정미 소속의 욕구에 들어있는데 이 친밀감의 욕구를 우리가 느낄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자존의 욕구 이런 거는 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하나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들자. 누구한테? 남편과 자녀한테 또는 아내와 자녀한테. 우리 집이 안전기지인가? 우리 집이 시큐어 베이스인가? 이거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랬냐면 존 볼비는 모든 인간에게는 안전기지가 필요한데 안전기지를 가진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도전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안전한 집이어야 돼요. 안전한 집. 이 욕구가 부부 사이에서도 채워져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게 채워져야 돼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을까? 내 배우자의 곁을 지켜주고 내 배우자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했던 건 배우자와 애인을 다 포함하려고 청년들도 있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내 파트너를 격려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자, 파트너 곁을 지켜준다는 건 스트레스 받을 때 세심하게 보살펴 준다. 그리고 필요하면 나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위로해 준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간섭은 안 한다. 자,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에서 힘든 일 남편한테 말을 못 해요. 왜 말씀 못 하세요? 그만두라고 한대요. 그럴 거면 그만둬. 이렇게 해서 말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파트너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파트너의 주도권과 통제력을 뺏지 않고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지지하고 믿어주면서 가만히 정서적인 지지만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지지가 뭐예요? 당신 진짜 힘들겠다. 나였어도 그렇게 느꼈겠네. 진짜 화났겠다. 진짜 억울했겠다. 나였어도 그랬겠다. 이런 말 남편한테 들으면 여기 있는 게 확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그죠? 아내한테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파트너를 격려한다. 그래서 목표나 개인적인 성장 목표 이런 거를 지지하면서 곁에 있는 게 파트너의 안전기지가 되는 방법이다. 자, 저희 집 강아지인데요. 전 동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희 강아지 이름이 레오예요. 레오인데 집에 제가 돌아가면 레오야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있었어? 혼자서 진짜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하죠. 얘가 막 다가와서 막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 남편이 어떨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4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콧소리를 레오한테 말할 때만 한대요. 제가 ISTJ거든요. 거기다 굉장히 파워 STJ예요. 파워 T여서 제가 콧소리를 거의 감기 들 때 말고는 낼 때가 없거든요. 전 남편한테 애교도 없고 사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애교는 못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는 너무 귀엽고 아기 같고 정말 사랑스러우니까 눈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하고 레오는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한테도 그렇게 한번 해봐.
40년 동안 들은 적이 없는 콧소리를 레오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왜 그럴까? 난 남편을 훨씬 더 사랑하는데 뭐가 표현이 부족해서 남편이 저렇게 불편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책을 읽다가 자, 여기 나와 있죠. 수잔느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애완동물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연인 관계의 좋은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파트너의 안전기지가 되고 싶다. 안정형의 배우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대하면 되냐면 상대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니라 레오다 생각하고 돌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책에 이걸 써놓은 거예요. 당신이 진짜 당신 배우자의 안전기지가 잘 되기가 어렵거든. 그냥 남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남친이라 생각하지 말고 얘는 레오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난 레오한테는 한없이 관대할까? 그러면서 어떨 때는 레오가 뭐 이렇게 하면 막 칭찬하고 이러면 우리 남편 레오는 너는 좋겠다. 칭찬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남편한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오한테는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기대를 한들 뭐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데. 남편한테는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죠. 근데 레오한테는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이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존재적 사랑을 레오한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그걸 깨닫고 남편이 말했던 게 맞다.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요청할 수 있지만 남편이 그 요청대로 안 할 수 있고 내가 그 기대를 내려놓고 그 존재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존재에 좀 더 집중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때 들었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 대목을 보여줬어요. 진짜 이렇게 써놨어 그랬더니 봐 내가 레오한테처럼 해보라고 했잖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레오한테처럼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존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니까 굉장히 깊은 친밀감 느껴지고 남편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계속 내가 요청하고 기준을 두고 기대를 채우기를 원했을 때는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남편의 존재에 집중하니까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배우자한테 내가 좋아하는 반려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는 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 사람의 존재에만 집중해서.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애착 이론으로 이분은 정신과 질환들을 치료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애착 수업이란 책에서 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자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을까? 정서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 즉각 반응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싸우는 거 보니까 카톡에 빨리 답 안 했다. 이걸로 이제 싸우더라고요. 연인들이. 그죠? 즉각.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한다.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는 조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이 충조 평판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정혜신 박사, 정신과의사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공감의 필요성을 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좀 굉장히는 아니지만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말아라. 충조 평판하지 말아라. 충조 평판하는 한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내 편이라고 느끼기 어렵고 함께 있고 싶지 않고 친밀감을 방해한다. 어떨 때만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한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조언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줘라. 어떻게 하면서 맞장구 치고 공감하면서 그랬어. 힘들었어. 그래. 이렇게. 나라도 그렇게 느꼈겠네.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왜 우리는 안전기지가 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나를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느끼니까. 충고, 조언, 비난, 평가, 판단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감정과 욕구를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그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파트너한테 안전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파트너가 내 안전기지가 될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근데 제가 안전한 대상이 되면 인간은 거울 뉴런이 있대요. 뇌.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대요. 관찰학습에서 모델링 하게 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욕구들이 채워질까요?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겠죠. 그러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선 적어도 애정 및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자기가 어떤 걸 했을 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까지는 채워져야 되겠죠. 이걸 매슬로우는 결핍 욕구라고 했어요. 결핍 욕구는 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별로 안 느끼는, 성장 욕구는 뭔가 채워질수록 더 느끼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1, 2, 3, 4단계까지 욕구는 채워져야 우리 집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고 살만한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는 부부 관계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가 결혼한 지 오래됐죠. 그죠? 제법 됐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분들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사랑에는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하나는 낭만적 사랑, 열정적 사랑이죠. Passionate love. 이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한 40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예. 다른 사람과 일체가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의 상태, 서로에게 몰두하고 사랑받을 때 황홀감을 느끼고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친구의 충고가 귀에 거슬리고,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졸, 그리고 낮은 수치의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환희에 젖어서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랑. 자, 이 사랑은 코넬 대 신디 하잔이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길어봐야 만 30개월이래요. 만 30개월. 그러면 우리 지금 결혼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다 요 사랑은 지났죠. 그죠? 요 사랑의 관계는 지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가요? 아니요. 이 낭만적 사랑은 사그라들고 깊고 편안한 관계로 사랑의 유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 낭만적 사랑,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진 상태죠. 이 상태는 동물의 발정기와 같다. 진정한 건강한 사랑은 이 사랑이 식고 나서 시작된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건강한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건강한 사랑이다. Falling in love 상태는 그 단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반자적 사랑의 상태. 요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진짜 사랑이다.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이제 사그라들고, 실제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큐를 찍은 적이 있는데 EBS에서 연인들을 쭉 샘플링을 해가지고 피 속에 있는 도파민, 아드레날린,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이 농도를 쭉 그 체크를 해가면서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한 30개월쯤 되니까 그 피 혈중 도파민, 아드레날린 농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이 많은 커플들은 이 동반자적 사랑으로 잘 갈아타고,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레벨이 낮은 커플들은 이 동반자적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 열정적 사랑에서 그냥 스탑해버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 뉴스 보면 헐리우드에 그 한다는 배우들은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20대 모델하고 연애를 해서 혼외자를 두기도 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기도 하고 6번, 5번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분들은 이 열정적 사랑만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깊고 편안한 끌림이 있는 이 동반자적 사랑의 존재는 알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이 사랑의 단계로 지금 왔어요. 자, 그럼 미성년자들은 뭘 알아야 되냐?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영원히 열정적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할 사랑이 열정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했을 때 내가 이 사랑을 잘 가꿀 수 있고 가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열정적 사랑만 불나방처럼 찾아다닐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사랑이에요? 더 차분하고 덜 지배적이며 안정된 사랑. 오래되고 성숙한 관계에서 종종 보이고, 두 사람 모두 솔직하고, 영어로 말하는 그 핑크 렌즈, 우리나라로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 헌신적인 우정에 가깝대요. 그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 남편하고 82년도에 만나서 90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남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래요. 그냥 오랫동안 알았던 나를 가장 잘 아는 굉장히 편하고 친한 친구.
이 느낌은 굉장히 더 강한데 잘 모르겠는데 헌신적인 우정에 훨씬 가깝대잖아요. 예. 성적 충동의 강도나 빈도도 낮고 깊고 편안한 끌림. 이때 호르몬은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바소프레신, 옥시토신이 분비돼. 아까는 어떤 호르몬 분비됐죠? 도파민, 아드레날린. 도파민, 아드레날린 우리가 흥분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게 계속 흥분되면 우리는 아마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래된 관계는 편하죠. 편하지만 익숙한 것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반자적 사랑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이 사랑 자체는 굉장히 건강한 사랑이다. 그리고 존 스캇백 박사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결혼학개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낭만적 사랑에서 동반자적 사랑으로. 이건 마치 늦은 밤 꿈과 희망을 주제로 나누던 깊은 대화가 다음 날 되면 뭐 해야 돼요? 누가 아이를 학교로 데려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야기로 바뀔 때 따라오는 감정과 같다. 두 사람의 관계가 모험보다는 일상에 가까울 때, 근사한 외식보다는 평범한 집밥에 가까울 때 생겨나는 느낌. 이게 동반자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맛있는 뷔페 가서 먹어도 집에서 김치찌개하고 밥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밥 먹으니까 속이 편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집에서 한 끼 먹으면 속이 편해. 이 얘기하죠. 딱 그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될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로버트 스턴버그가 내놓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에요. 사랑은 3가지 꼭지점이 있다. 열정, 헌신, 친밀감. 헌신은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기로 결정하는 거, 결혼하기로 해서 결혼한 거, 결혼 관계 속에 머무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열정은 뭔가 아까 앞에서 열정적 사랑에서 얘기했던 그 성적 충동, 강도, 이것도 높고 도파민,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본능에 충실한 사랑. 친밀감은 뭔가 열정적 사랑 후에 오는 깊고 편안한 끌림, 동반자적 관계에서 오는 굉장히 편한 사랑. 그러면 성숙한 사랑은 뭔가 헌신돼 있는 관계에서 열정도 있고 친밀감이 있는. 그래서 이 3 꼭지점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넓을수록 굉장히 성숙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담실에 찾아오는 부부를 보면 어떤 상태로 오냐면요. 열정은 사라지고 하나도 없고 친밀감은 쌓지 않아서 없고 헌신돼 있는 상태에서 와요. 딱 요거 하나만 갖고 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정적 사랑은 지나갔고 친밀감을 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친밀감을 쌓아나가면서 서로 안전기지가 되어가면서 서로를 잘 돌보면서 깊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하느라고 그것의 중요성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그거를 간과하고 지내다 보니 열정은 사라지고 친밀감은 없고 결혼에 헌신만 된 채로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딱 양육 파트너 상태로 와요. 너무 정서적으로는 피폐해진 채로.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 아내를 비난하는데 전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분 다 피해자예요. 이 사회의 피해자예요. 우리 사회에서 누가 부부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가르쳤어야 돼요. 그걸 아무도 안 가르치고 혼수하고 집만 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친밀감을 쌓고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세계적인 부부치료학자 존 가트만의 결혼의 정의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기로 계약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들한테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시나요? 4개 중에 뭐가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은 신뢰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엔드 조건 4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중에서 신뢰가 깨지면 진짜 힘들고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4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든 상태로 오시죠. 그죠? 너무 힘든 상태로 오시죠. 그러면 오래된 관계의 짐이 뭐예요? 익숙함은 편함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되니까. 그죠? 자, 그럼 사랑의 그릇이 잘 차지 않죠. 이 사랑의 그릇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이분들은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공감하고 지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오래된 동반자적 관계가 이 친밀감이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내가 안전기지가 되어가고 상대도 나에게 안전기지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이
더 쌓여져 가는 거죠. 그죠? 사랑의 삼각형에서 이게 친밀감이. 예.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친밀감이 쌓이면 열정이 다시 생기죠? 젊을 때 그 열정적 사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가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스킨십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가지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사랑의 언어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함께 왜 같이 해요? 정서적으로 서로 교감하려고,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랑의 언어 봉사예요. 저희 남편 사랑의 언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너무 저희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조율해서 이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죠. 자,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봉사. 근데 아내들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알아서 도와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네요. 네. 알아서 도와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남편들은 절대로 알아서 도우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요청하고 고마워하고 요청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육체적 접촉. 자, 해리 할로우의 모성의 실험을 보면 육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접촉 위안이 사랑이 아닐 수 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벼운 허그.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관계를 가장 빨리 회복하고 싶으시면 부부인 경우에 가벼운 허그, 가벼운 입맞춤 이런 것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몇 번씩 저희 부부는 하거든요. 가벼운 허그, 가벼운 입맞춤, 공휴일이나 이럴 때 있을 때 집에 그냥 있을 때도. 근데 젊은 부부들 상담실에 온 부부 보면 손도 안 잡아요. 각방 써요. 애기 어려가지고 각방 쓰기 시작했고 손 안 잡고 허그 안 하고 입맞춤 안 하고 잠자리 물론 안 하고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그거는 판타지죠. 환상에 가까운 거죠. 환상에 가깝죠. 그리고 부부가 우리 인간은 이렇대요. 6개월만 스킨십이 없으면 다른 이성한테 관심이 가도록 돼 있대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셨어도 그 나이에 맞는 스킨십이 있죠. 스킨십 하시고 사랑 표현하시고 이게 사랑을 갖고 가는 방법이죠. 자, 그다음 부부 관계는 여기까지고요. 하나는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요. 자, 보세요. 착한 사람에 대한 우리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런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서연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서연이가 상담실에 와서 한 얘기, 정신과에 가서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친한 친구가 원하면 언제든 개인 사정을 미루고 함께 했대요. 근데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친구가 나 몰라라 하더래요. 그리고 절친한테 남친이 생겼는데 자기한테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이 뜸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남친 생겼을 때 친구가 외로울까 봐 3명이 같이 만났대요. 같이 만나고 오만 비밀을 또 다 얘기해서 남친하고 싸우기도 했대요. 근데 얼마 전 절친하고 둘이만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행을 연기하자고 해서 남자친구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너랑 이제 끝이야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그 전화 때문에 그 서연이도 놀라고 전화 끊은 서연이도 놀라고 서연이 여친도 놀란 거예요. 왜? 서연이가 평소에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앤데 왜 이것 때문에 이토록 화가 났을까? 나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사람, 여러분 스스로 이런 분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죠. 그죠? 주변에서. 그죠? 자, 그러면 서연이의 인간관계 패턴이 어떤지 한번 탐색을 해봤더니 이렇더래요.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참고 약속을 잡는 것도 상대와 편한 시간대에 잡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상대한테 맞춰주고 곤란한 부탁은 어지간하면 들어주고 특별한 날 다 챙겨주고 뭐 사러 가면 그 친구 거 하나 더 사다 줬어요. 요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그 다음에는 요 서연이의 배려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나 자기한테 소홀하다고 느껴지면 속이 상했대요. 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서연이는 문득문득 들었지만 불편해질까 봐 얘기는 안 했대요. 네. 이런 일이 근데 계속되면 속이 상하니까 어떤 때는 확 폭발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면서 관계가 단절되는 이 관계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서연이라는 아이가 정신과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늘 착해서 손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얄밉고 화가 나서
저도 얌체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거를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연이의 이 호소 문제에 대한 이 책을 쓴 이 정신과 의사의 이제 분석이죠. 자, 착한 사람이란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 늘 습관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언제부턴가 근데 착하다는 말에는 어리숙하고 자기 주장 못하고 자기 거 못 챙기고 개성이나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살짝 포함된 것 같기도 하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한 거를 좀 구분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이죠. 어떻게 미숙한 착함하고 성숙한 착함으로 좀 구분을 봐야 되겠더라, 정신과 온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미숙한 착함은 뭔가, 이 서연이가 보였던 이 행동이 미숙한 착함인데, 자,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하고 같으냐면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어린이의 모습. 아이들은 힘이 약하고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해도 그대로 안 따르는데, 마치 어른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한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거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아이와 어른 관계에서 필요했던 수능이라는 방식을 어른 대 어른, 친구는 어른 대 어른이죠. 이 관계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서 이런 거다. 그럼 미숙한 착함의 특징은 뭔가? 그 사람이 자각하든 못하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어떻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호감이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친절과 배려의 대가를 바라는,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이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기 가치감의 결핍을 타인의 호감이나 평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런데, 서연이가 그런 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자각하든 못하든 일종의 거래인 경향도 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친절함을 막 베풀어가지고 일종의 관계를 채무관계로 만들어서 상대가 자기에게 해주는 거 이상으로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상대는 항상 약간 부채감 속에 있게 하기도 하더라. 왜 이렇게 하는가? 이들의 관심은 온통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해지려면 상대방의 생각, 관심, 상대가 뭘 원하는지, 내하고 코드가 맞는지 이런 걸 알아야 친해질 수 있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잘해주기만 하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거야, 이런 막연한 착각 속의 관계를 맺어서 굉장히 일방통행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동질감의 기초에서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과잉 친절이나 수능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정과 관심을 얻어내는 게 이 사람들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숙하게 착한 건 어떤 건데?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질고 선하다. 자기 주관은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남자친구하고 3명 만났으니까 너도 남자친구하고 3명 만나야 돼, 이런 계산 따위는 아예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지만 보상은 바라지 않더라. 그리고 상대와 관계가 깨질까 봐 염려돼서 억지로 뭔가를 하지도 않더라.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더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존 스카펙 박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타인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자기를 잘 돌본 사람이 자기를 돌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돌봄, 건강한 자기애도 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스카펙 박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숙한 착감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정과 보상. 자, 서연이의 관심은 뭐였어요?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였죠.
예,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었죠. 근데 성숙한 착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주는 그 행위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서 보상이 없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 관심,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동질감, 코드가 맞는지에 기초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서서히 가까워지는 그 친밀감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서연이처럼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상대방은 호구처럼 생각할 뿐 친밀감도 느껴지지 않고 더 무례해지기도 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신과 의사가 펴낸 책을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책 제목이에요. 예, 너무나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정신과 환자들이 많은가 봐요. 정신과에 오는 사람 많은가. 우울하죠. 이 서연이처럼 살면. 예, 그래서 상담실에서도 실제로 서연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상담실에 오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해주는데 저하고는 안 친해지고 함부로 하는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한 것 같아서 속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다루면 너무나 다룰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께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에피소드를 골라봤는데요. 이 에피소드 속에 있는 분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교회나 이웃에서 만난 누구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에피소드에서 내가 만약에 서연이라면 요 둘간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 그쵸?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난 누군가가 서연이처럼 계속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지지하고 좀 받아줄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은 자기 그 낮은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평판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나는 당신을 그냥 존재적으로 지지해요. 나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사인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경험하게 할 때도 있고, 저는 제가 박사 논문 쓸 무렵 박사 논문 쓰고 지도 교수님 밑에 있을 때 저는 전형적으로 여기서 서연이와 같은 그 미숙한 착함을 보이는 행동을 전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인정을 너무나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가 나를 인정할까 아닐까 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너무나 심한 위장장애가 와서 박사 논문을 못 썼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박사를 전 존경합니다. 네, 박사 논문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박사 논문 내용이 아니라 그 싸움이 쉽지가 않은 거죠. 제 멘탈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은 성장해서 이 성숙한 착함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뭐 어떨 때는 미숙한 착감을 보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의뢰받고 듣는 연령대도 너무 넓으시고, 이게 그 교회 안에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지만,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지 건강한 사랑이 아닐지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이 좀 있으면 여러분이 행동하실 때도 지표로 삼기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이 에피소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책은요, 이런 책들입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 혹시 여러분 관계에 관해서 본인이 이슈다, 제 이슈다 하는 분은 이 관계를, 이 서연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통찰이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이 책으로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고 있고 강의도 만들어서 개설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그 사이트 같은 데서. 그다음 애착 수업은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그 애착 모델로 정신과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애착을 회복하는 게 회복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은, 이거는 젊은 미성년자들 한번 사보세요. 그 중고등학생도 좋고 청년들도 한번 사보세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애착 유형과 맞는 애착 유형을 만나고 내가 안정형 애착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고를 수 있을까? 이 둘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나와 있는 책입니다. 나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기로 해서는 이거 횃불 트리니티 박사 받으신 분이 쓴 건데 애착 유형에 따라서 결혼 관계를 본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결혼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면 왼쪽에 있는 책 연애나 또는 그 연애 관계가 나는 지금 관심이다. 애착과 그 연인 관계. 그러면 두 번째 책. 그 다음에 애착을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다. 그럼 세 번째. 나는 내가 관계 어려움을 좀 알고 싶어. 왜 그런지 하면 네 번째 책. 이렇게 사서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올리베 심리상담센터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듣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 심리상담센터를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